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점점 듣기 어려워졌다는 게 통계로도 증명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8명으로 채 한 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해외 인구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초저출산 상황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정도이고요. 2017년 한국을 방문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당시 IMF 총재는 한국이 집단 자살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인구 감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미 인식하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중 하나는 설문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 수행해온 저출산 해결 전략들은 다양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들을 해석할 때는 무엇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것은 사회적 선망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선망 편향성이란 설문조사 응답자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실제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답변을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취자분들께 창업을 지원해야 되나요? 창업을 육성해야 되나요? 라는 설문조사 문항을 돌린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는 창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저출산 관련 설문조사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정 나이가 되면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되고 다시 특정 나이가 되면 또 결혼을 해야 하며 다시 결혼 후 얼마 안 돼선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정형화된 인식이 공고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나만 다른 경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문조사를 통해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왠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듯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장 흔히 보이는 답변 형태는 방어적 태도인데요. 쉽게 말해 자신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예를 들어 외부 환경이 여의치 않아 집값이 오른다든가 보육시설이 부족한다는 등 이런 외부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역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답 설문지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난 십수년 동안 이러한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아이를 가질 환경이 안 돼서 못 갖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면도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제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월 23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오늘 오프닝에는 대한민국 출산율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죠. 바로 노인 빈곤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미리미리 노후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 경제 일타 강사 김현우 소장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네. 주택연금 말씀해 주시고 나서 네. 정말 다양한 아주 실생활에 부합되는 형태의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모시고 싶지 않았으나 갈까요?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네. 먼저 지난주 못 들었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네. 주택연금 뭔지 그리고 장단점 뭔지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인데 대출금이 목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의 식으로 나온다. 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갚아야 될 필요도 없고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다가 사망하고 나면 받아간 연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집값보다 적으면 차액을 상속해주고 집값보다 연금액이 많더라도 그걸로 끝.
주택이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 있죠. 이것도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붙기는 하는데 복리로 불어납니다. 이번 달에 받은 연금, 다음 달에 받은 연금 복리로 불어나다 보니 오랜 기간 연금을 수령하거나 초기에 목돈을 꺼냈으면 굉장히 많이 연금액이 누적될 수 있다. 갚을 돈이 누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간략하게 주택연금이 결국 내가 살던 집 담보로 잡고 그걸 바탕으로 돈 빌려서 연금처럼 사용하다가 가면 된다 이런 얘기신데요. 자, 그런데 이 원칙 아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 관련해서 질문 보내주신 걸 바탕으로 한번 코너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김선호 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상가 건물 거주 중인데 나머지 방들은 임대를 주면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 이 상가 건물이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이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을 복합용도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네.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에 절반 이상이 일단 주택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분께서 뭐 김선호님께서 살고 계신 곳이 우리는 주택 면적이 더 많은데 그러면 가입 가능하겠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주택에 다른 방들을 임대를 주는 건 같은 세대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02호도 갖고 있고 203호, 205호 이렇게 갖고 있을 때는 다른 거는 안 되고 그 딱 한 세대를 갖고 있을 때 방이 많다. 집이 넓어서 그러면 임대를 줄 수는 있으나 보증금 없는 혹은 보증금을 받으려면 신탁 방식으로 가입했을 경우 그 보증금은 주택금융공사가 받는 조건으로는 가능합니다. 신탁 방식은 뭘 말하는 거죠?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사실상 그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는 거예요. 대출처럼 근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예. 소유권을 거의 뭐 형식적으로 이전하고 세금은 내가 내더라도 이전해 놓고 그렇게 되면 그 보증금을 개인이 가입자가 받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 세입자가 나갈 때는 주금공이 돌려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선호님 도움되셨으면 하고요. 이번에는 3457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네. 상담 받아봤는데요.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 취소했습니다. 잘 생각하고 가입하세요 하고 다른 분들에게 힌트를 주셨고요. 그와 함께 지난 시간에 소장님도 시중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했었었죠? 라고 하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대출금리 자체는 3%대 초반, 뭐 중반, 4%대 초중반 요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약간 낮기는 한데 네. 여기에 보증료 연 0.75%의 보증료가 붙기 때문에 사실상 5% 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금리는 3개월 혹은 뭐 6개월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것도 같이 내려가긴 하는데 시중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이게 주택연금이 확연히 싸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복리. 이렇게 불어나니까 오랜 기간 받거나 아니면 초기에 목돈을 인출하시는 경우에는 부담이 크니까 혹시나 목돈을 인출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여유가 생기면 좀 갚으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역시 복리로 이자가 붙는 것은 뭐든지 조기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네요. 네. 자, 이번에는 최진광님의 질문입니다. 이것도 저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질문 네. 중에 하나인데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가능합니다. 이게 예. 다주택 집이 많으신 분들은 그 집의 공시 가격을 전부 다 더했을 때 9억 이하면은 가입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초과하면은 불가능한데 다만 2주택인 경우에는 초과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대신에 3년 안에 한 개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되고 만약에 처분을 못 하시거나 이러면 그 주택연금이 취소가 된다는 점 이건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에서 그 집이 세 채 이상인 분들은 공시가격 이하가 안 되면 무조건 불가한데 그렇죠. 9억 이하. 예, 네. 두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3년 이내 하나 처분하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제 가입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3년 이내 처분 증빙서를 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9억이라는 기준도 네. 지금은 9억이지만 12억으로 상향하는 걸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809 하나님이 농지연금도 주택연금과 같은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는 농지연금 처음 듣는데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개념은 주택연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대상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집이 있으셔야 가입이 가능한 거고 농지연금은 농지 이럴 네. 때 농지는 뭐 논농사뿐만 아니라 벼농사뿐만이 아니라 그 지목 자체가 전, 답, 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지면 가능합니다. 네.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농지가 있다면 이걸 담보로 평생 동안 이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입한 후에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돼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몸이 힘들어져서 못 지을 수도 있고 예. 그냥 개인 사정상 난 이제부터 농사 안 지을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다만 조건은 그 농지를 예. 계속 농지로서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이제 농사 안 질래. 여기 지목 바꿔서 여기다 건물 세울 거야. 이런 건 안 되고 예. 농지로 그냥 둬야 되는데 그냥 놀리긴 아깝잖아요. 예. 이럴 때는 임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이걸 뭐 세입자를 들이기가 좀 까다로운데 이건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올해부터는 이 농지은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농지 좀 이 은행에다 맡겨놓고 필요한 사람이 여기서 농지를 빌려가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농지은행의 농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가입하게 되면 월 지급금을 5% 추가하는 임대형 우대 상품도 올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농지연금이라는 게 또 있는지 오늘 또 처음 알게 됩니다. 네. 늘 궁금해요. 우리 소장님 이거 다 어떻게 아셔? 이게 성경제 때문에 원래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그분이 자꾸 뭘 물어보셔가지고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농지연금 이런 혜택이 있음을 이용할 수 있음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런 질문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대표적인 연금하면 국민연금인데 요즘 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고갈 시점도 더 빨라진다고 하고 그래서 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보험료율이라는 게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자,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네. 이거 특히 40대 주부님들에게 이미 가입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천이긴 한데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송경제 상담소에도 국민연금 관련한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약간 비슷비슷한데도 조금씩 본인들의 상황이 다르니까 아유 저희는 남편이 가입했는데 가입할까요? 혹은 남편이 가입 안 하고 있는데 저라도 할까요? 뭐 조금씩 다른데 그렇겠죠. 할지 말지를 다들 고민하시는 거는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들 경우에는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에서 보험료가 떼어져서 나가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예. 뭐 전업주부라든가 아니면 뭐 학생, 네.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뭐 이런 분들은 소득이 없어도 내가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이게 임의가입 제도죠. 예. 내는 게 좋을까 아닌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최소 임의가입 금액은 한 달에 9만 원씩이면 가입이 가능한데 왜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노후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나의 재정적인 여력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저는 효율이 높은 건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효율이 높다는 게 무슨 의미세요? 내가 내는 돈 대비 예. 받아갈 수 있는 연금. 예. 이걸 이제 사실 수익비라고 해요. 예. 100이란 돈을 냈는데 내가 네. 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100이다. 그럼 수익비는 1인 거고 예. 100을 냈는데 200을 받는다. 그럼 수익비는 2인 이가 거고 되고. 국민연금은 이 수익비가 평균 1.5입니다. 1.5 네. 정도 돼요. 왜 평균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뭐 짧게 내신 분들 있으실 거고 많이 내신 분들 뭐 길게 내신 분들 있을 텐데 그 평균을 따져보면 한 1.5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1이 넘어가는 연금은 사적연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기관도 우리의 돈을 받아다 굴려서 나중에 주긴 하지만 수수료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1을 넘기가 힘든데 네. 일단 국민연금은 가입하는 그 자체로 1.5 정도는 평균 되니까 이거부터 하시고 나머지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그 개인의 상황에 맞게 뭐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나오는 장점이 있지만 네. 나는 평생 받는 연금보단 한 60세에서 70세까지 좀 많이 받고 싶어. 그럼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국민연금 다음에 계획하는 게 개인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은 일단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수익비가 좋다라는 의미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되셨으면 하고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 더 드려볼게요. 네. 국민연금은 금액을 많이 넣는 대신 짧게 납입하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맞나요?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부터 답변 들어볼까요? 아니요. 이게 금액을 많이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내는데 네.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있다. 2천만 원을 10년 동안 낼 것이냐 예. 아니면 1,000만 원 이렇게 20년에 걸쳐서 낼 것이냐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사실은 이 앞서 말씀드린 수익비와 연관이 있는데 그 수익비가 높아지는 건 적은 금액을 오래 납입할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99,000원씩 20년을 내는 경우와 99,000원 곱하기 2 해서 198,000원을 10년씩 내는 경우. 네. 내는 돈은 총액은 똑같죠. 네. 그런데 99,000원씩 20년을 내게 되면 받는 돈이 40만 원 조금 못 됩니다. 지금 예. 기준으로. 그런데 2배로 아유 나는 빨리 내고 빨리 끝낼래 해서 198,000원씩 10년간 내면 40만 원이 아니라 25만 8천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거의 70%만 받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네. 야, 이것도 내가 내 돈 내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할부하는 것보다는 일시불로 뭐든가 신용카드 계산할 때도 맞아요. 오래 내는 것보다는 빨리 내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사실상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이게 수익 재분배의 기능을 가진 공적 부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월 많은 돈을 내실 수 있는 분은 그만큼 여유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은 조금 덜 받아가시고 대신에 많은 돈을 내실 수 없는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셔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같은 돈을 내시더라도 한 달 내는 금액이 부담되실 수준 말고 적정한 수준에서 오래 내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국민연금은 이렇게 일시불보다는 오래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오래 내시는 게 거군요.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소문이 도나 보네요. 네.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 부부가 국민연금을 같이 가입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랬습니다.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이게 예. 사실은 뭐 아전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같이 가입했을 때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은 똑같습니다. 네. 이거 자체로는 손해가 없어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한 분이 받게 되실 유족연금에서 사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유족연금이라는 건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배우자나 다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 얼마나 지급되냐는 이 돌아가신 분이 연금을 몇 년 동안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입했다가 사망하시면은 받던 연금액의 절반, 그러니까 예.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은 유족에게 5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20년 동안 가입했던 분들이라면 20년 이상 가입하면 60%, 그러니까 100만 원 받던 분은 60만 원이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노령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상태여야 돼요. 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모두 다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상태다. 예. 그런데 한 분이 돌아가셨으면 그 나머지 한 분에게는 원래 나와야 될 유족연금의 30%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 혼자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뭐 아까 50만 원, 60만 원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남편도 100만 원 받고 있고 아내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남편이 사망을 했을 때 원래는 60만 원이 나와야 되지만 그것의 30%인 18만 원만 아내에게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내분은 억울한 게 만약 아내분이 연금을 한 1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다면 이거 가입 안 했으면 내가 6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가입했기 때문에 내 더 연금 적게. 10만 원 플러스 유족연금 18만 원에서 28만 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억울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럴 거를 대비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10만 원 받으실래요? 아니면 본인 연금 10만 원 포기하고 60만 원 받으실래요? 이 선택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둘이 가입하면 손해다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질문 하나 하고 개인연금을 한번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뤄서 받는 걸 연기제도라고 하는데 예. 5년까지 미뤄둘 수 있고요. 예.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나서 최대 36%. 그러니까 100만 원 받으실 분이 5년 미뤄두면 136만 원. 그것도 난 전부 다 안 받을래요 하실 수도 있고 반만 주고 반은 미뤄 받을래요. 이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들도 있었군요. 네. 자, 이번에는 아까 이어서 개인연금들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은 상품이 정말 많더라고요.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될지 그 자체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뭐 세금 혜택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세제 적격연금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달라지는데 이거에 따라서는 본인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따져보셔야 되고 그 소득이 얼만큼 되느냐 요걸 기준으로 적격을 할까 비적격을 할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게 세금하고 네. 소득 여부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군요. 네. 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은 언제 시간 많이 내서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개인연금 가입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점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말씀 주셨는데 네. 가입할 때 유의사항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입을 할지 말지 망설일 때 핵심이 노후 준비는 곧 연금 가입이 아닙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건 많은 돈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연금 가입했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먼저 따져보시고 그중에서 어떤 게 효율이 나한테 맞느냐 가장 효율이 높으냐 이걸 따져서 가입 여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명쾌한 대답 말고 다음번 복선을 깔아주시는 거 보니까 또 출연을 하려는 욕심이신 것 같습니다. 예, 늘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송경제 플러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부 끝나고 미니 문자 메시지 봤는데요. 김진선님, 김재원님, 조건님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질문들입니다. 다음에 또 소장님 오면 꼭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책으로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 준비하기 위해서 경제뉴스 큐레이터 김치영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때문에 억지로 책 읽고 그러시는데 뭐 저희한테 오히려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이게 그래도 저의 독서 생활에 그리고 강제적인 독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진짜 책 어쩔 때는 읽기 싫어질 때도 있는데 네. 뭐 그런 건 좀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책 제목부터가 그냥 확 와닿던데요. 네, 야, 책 제목이 대치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치동 하면 우리 박정호 교수께서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다 똑같지 않을까요? 네. 학원가. 그쵸. 네. 아마 딱 두 단어인 것 같아요. 학원 그리고 그 다음이 타워 팰리스. 그렇네요. 이제 뭐 지금은 타워 팰리스가 가장 고가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동산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은데 이 책의 부제가 학벌주의와 부동산 신화가 만나는 곳 대치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학원 강사이자 원장 그리고 입시 컨설턴트 생활을 한 20년 했던 분이고요. 네. 자기가 실제로 그곳에서 입시의 현장에서 대치동에서 생활한 것들을 이분이 서울대 인류학과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전공을 좀 살려서 사회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여기를 보고 쭉 풀어놓은 약간 인류학 보고서처럼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 뭐 관련 서적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또 부동산 서적도 아닙니다. 예. 근데 재밌어요. 논술 강사 출신이라 그런지 글을 아주 맛깔나게 잘 쓰셨고요. 저도 이제 경제 쪽 관련된 책만 보다가 이 책을 보니까 경제책은 뭐 번역돼서 나오는 문장들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죠. 좀 그렇거든요. 이해 안 네.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쉽게 잘 풀어져 있어서 굉장히 좀 재밌고 흥미롭게 본 책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분은 대치동이라는 이 공간을 네. 약간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성찰했나요? 대치동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이들이 어떻게 또 변해왔고 또 이 안의 구성원들을 각각을 또 다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해관계가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여기는 학원가가 집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시 제도의 변화가 또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대치동이라는 이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쭉 시간순으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대치동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생각해 보니까 네. 우리는 지금은 당연히 대치동을 학원가라고 생각하지만 이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밀집되게 된 뭐 계기가 있나요? 일단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대치동이란 지역은 탄천하고 양재천이 만나는 지대는 낮고 매우 습한 지역이어서 거주지로는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농경지가 주로 있었고요. 네. 지금 이제 한티역이라고 전철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T라는 게 고개니까 거기가 좀 높은 지역이어서 거기에 그나마 거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다만 이 대치동하고 가까운데 봉은사하고 선정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가끔 밖으로 나들이 나오는 지역이거나 그래도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상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지역이 한티 지역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했지만
그래도 정보 취득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름의 교육력이 꽤 높았던 지역이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대치동의 지금 같은 모습의 탄생은 1970년대부터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서울의 과밀화, 그러니까 도심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남부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대치동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고, 이게 이제 영동지구를 서울시가 개발 촉진 지구로 이제 설정을 하면서 온갖 특혜를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가게를 열게 되면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뭐 도시계획세 이런 것들 다 안 걷어. 그다음에 이야. 부동산 투기 억제세까지도 면제. 심지어 건축자금 융자까지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이제 강남 쪽에다 뭔가를 지으라는 거죠. 옛날에 저도 이 얘기 들었었어요. 네. 강남에 하도 사람들이 안 살고 뭐 집도 잘 안 짓다 보니 엄청난 세제 혜택을 줬다고 하는데, 야 진짜 모든 세금을 거의 면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도심의 인프라를 이제 깔아주기 시작하는 예. 거죠. 지하철 2호선. 이게 원래 당초에 순환선은 아니었는데 네. 이걸 일부러 강남 쪽으로 돌리면서 순환선을 만들고 이른바 그 당시에 서울의 삼핵이라고 했던 서울의 도심, 그 사대문 안과 강남 그리고 목동을 연결합니다. 근데 목동은 여기서 왜 목동이냐? 이거는 결국에는 김포공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프라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더해서 말죽거리, 지금의 양재죠. 네. 양재하고 도심을 연결하는 3호선 구간까지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하철역 들어서고 나니까 아마 이때부터 아파트 많이 들어섰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과밀화 해소니까 뭐 상가도 많이 생겨야 되지만 주택지구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들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유명한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가 이때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IMF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썼던 한복건설이 60년대에 말죽거리에서도 한참 떨어진 영동지구 습지를 대거 사들입니다. 당시에 이 동네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 그 정도로 이제 습지였다고 하는데, 오랜 로비 끝에 1979년도에 이걸 대지용도 변경을 하면서 준공을 해내고요, 아파트를. 근데 결과적으로 음마 아파트는 처음에 미분양이었어요. 미분양이요? 네. 와. 그러니까 그 분양가도 좀 높았고 당시에. 예.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인프라 시설을 서울시가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이 딱히 그렇게 많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음마 아파트가 당시 미분양이 됐고, 실제로 사람들도 시설들은 들어서기 시작했지만 잘 이전하지 않았다. 자기 거주지를 옮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 사대문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주가 안 되니까 정부가 또 하나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게 바로 유명 사학고등학교들을 남쪽으로 다 이전시키자라는 대책을 내놉니다. 유명 사학고등학교라면 뭘 말하는 걸까요? 72년도에 이제 교육부가 서울 명문고등학교들의 대거 강남 이전 계획을 세우거든요. 네. 당시에 3대 공립이라고 하는 명문고가 경기, 서울, 경복고였고요. 5대 사립이 중앙, 양정, 배재, 휘문, 보성. 그리고 서울 여자고등학교 중에서는 경기, 창덕이 공립에서는 뭐 사학의 유명이라고 불렸고, 네. 그리고 사립은 이화, 숙명, 진명, 정신여고 등이 해당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강남 이전으로 지목된 학교가 경기고하고 휘문고. 가장 대표적인 명문 사학들을 그때 내려보낸 거군요. 이때 이제 내려 보내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강남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이게 대치동 부근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80년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강남으로 더 시작되는데요. 이거는 하나가 더 포함됩니다. 여기에 이제 서울시가 학공자라는 걸 만들어서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그 학군에 배치될 수 있게 학생들을 배정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명문 사학이라든지 공립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서울에만 살면 그냥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강남에 살지 않으면 이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남으로 더 몰려들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때 그 강남을 파락군이라고 불렀던 그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락군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장전입이라는 것까지 예전 기억하시죠? 예. 위장전입이 성행하게 되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도 잠시 고민하셨던 모든 부모님들이 사실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 번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던 시절도 있죠. 네. 예. 82년도에 정부가 위장전입을 합동단속했는데, 강남 지역의 그 대치동 지역에 4천 가구를 조사했더니 42%가 위장전입이었다는 어휴. 결과도 나왔고요. 워낙 위장전입이 많다 보니까 86년도에는 실제 강남 거주하는 고교생 10%가 도리어 파락군에 배치를 못 받고 타 지역으로 가게 되는 현상까지 나타나죠. 실제 거주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나서서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서 1년 이상 강남에 거주를 해야 고등학교 이 8학군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40개월 이상 살아야 강남 지역에 배치를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제도가 바뀌는 현상까지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학원과 뭐 주택 지역 이런 것들이 강남에 몰려드는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하죠.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지금 이 대치동 일대 뭐 어떻게 보면 고가 아파트들이 많아진 게 초창기에는 세제 혜택을 통한 뭐 저 수요 증진, 그다음에 좋은 고등학교 이전을 통한 또 수요 증진, 이런 수요를 계속 부추기는 이런 정책들이 있다 보니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올랐겠어요. 그렇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위장 전입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수요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더 짓게 되고요. 사람들은 더 늘어나겠죠. 아파트가 더 지어졌으니까. 그러면 학생 수가 더 급증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고등학교가 더 늘어나고 학생이 많다는 거는 학원에 대한 배울 수요가 좋다는 거니까 그 지역의 학원은 더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또 하나가 결합되는 게 앞서 이제 저희가 타워팰리스를 제일 먼저 대치동하면 네. 떠올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른바 부동산 신화가 탄생하는 거죠. 얼결에 어떻게 보면 학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의 좋은 학벌 또는 나중에 성공을 위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 부동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가 80년 입주 당시에 분양가가 2,239만 원이었거든요. 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88년도에 이게 7,500만 원, 2001년도에 3억 1천만 원, 그리고 2019년도 23억까지 오르니까요. 이거 얼마 오른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만에 100배가 오르는 거예요. 40년 만에 100배요. 네. 그것까지 결합되면서 야 자식을 위해서 내가 들어간 거지만 결과적으로 부로서 뭔가 내가 한 단계 위로 상승을 한 신화까지 결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쫓는 사람들이 대치동으로 몰려들었다. 네. 그러니 결국에는 계속해서 여기는 수요가 폭발하고 학원으로 오려는 학생들은 계속 있으니까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자녀 교육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네. 대치동을 안 떠나거나 떠난다 하더라도 집을 팔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내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죠. 그러면 서울 지역 다른 데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집을 갖고 있어도 예.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치동으로 들어가면서 예. 그 집은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다시 대치동에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대치동의 가격 때문에 다른 지역들까지 같이 영향을 받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치동은 그 뒤에도 이제 전세 월세 수요도 당연히 폭발했겠어요. 네. 심지어는 전세를 못 얻으면 어머니하고 학원가에서 많은데 예. 자녀만 네. 원룸을 얻어서 대치동에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정말 저도 모르는 진풍경이 그동안 있었었네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많아지고 하니 대치동 학원가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뭐 물론 이렇게 수요가 많고 학원이 많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그 지역으로 학원들이 더 몰리는 현상이 일어난 것도 맞고요.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90년대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학원가로 대치동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이 대치동을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학력의 유능한 교사들이 그 당시 학원가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른바 대치동 일타 강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유명하신 분들이 메가스터디를 만든 손주은 씨 같은 분들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을 포함해서 뭐 이제 아마 이쪽에서 자녀들 교육해 보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이실 텐데 황강우 씨 서울대 77학번, 정광필 씨 서울대 78학번, 손은주 씨 서울대 81학번, 조동기 씨 고려대 8호학번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교조 해직교사로 해서 밖에 나왔다가 네. 학원가로 유입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제도가 수능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대형 학원에서 그냥 암기식으로 했던 학원들이 전문적으로 쪼개기기 시작한 게 대치동부터 시작인데 이런 전문화가 시작되면서 대치동이 아예 입시의 어떤 가장 트레이드마크처럼 변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그 강사분들 이름 중에서 저도 수업 들은 분이 계셔서 네네.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참 이 특이하네요. 동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변천사도 쭉 짚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이 책 참 재밌는데요. 네.
여기에 또 재밌는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많이들 이 안에서 회자되는 그 일종의 은어 같은 것들. 네. 아까 제가 일타 강사는 뭐 대부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고, 그다음에 돼지 엄마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죠. 그죠. 가끔 드라마에도 등장하는 네.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학원가 정보나 입시 정보를 아주 빠르게 파악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 대치동의 원 거주는 아니고 전세를 들여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 보겠다고 들어온 엄마들이 예. 조금이라도 학원비를 절약해 보기 위해서 여러 명을 모아서 학원하고 협상하던 것들이 정보력이 강하고 약간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돼지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예. 학원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원가에 쓰이는 일종의 은어들도 몇 가지 소개를 해주는데요. 네. 대치동 학원에서는 대치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약 4부류 정도로 나눈다. 야,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 대원족. 이건 뭐예요? 대치동의 원주민. 원주민 이런 의미여서 원래부터 대치동에 살면서 자녀들을 키워온 세대. 예. 그 다음에는 이른바 연어족이라고 해서 예. 대치동 대원족에서 낳은 자녀들이 다시 대치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연어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대전족이라 그래서 네. 대치동에 전세 사는 사람들을 대전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이 사람들의 부류를 가지고 대치동 학원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3가지 해주셨어요. 대원족, 연어족, 대전족. 하나는 또 뭔가요? 원정족. 원정족은 원정족. 제가 원정족을 빼먹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치동에 살지는 않지만 서울 주변에 아. 사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주말에 데려와서 학원에 보내는 사람들. 네. 그래서 대치동은 저녁 9시 50분, 9시 40분 주말이 되면 그 8차선 도로가 모두 꽉꽉 막힌다고 하죠. 네. 뭐 사실 다 그냥 아이들 공부 한번 시켜보시겠다는 부모님의 마음이 투영된 어떤 분류인 것 같은데, 요즘 이런 뭐 대치동 분위기, 네. 요즘도 이 책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가 계속 유지된다면 변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벌주의로 포장돼 있는,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가 모든 걸 인생을 결정하는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결국에는 이런 학원가의 이 열풍은 계속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교육을 전부 문제가 많다, 없다라는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사교육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학의 어떤 효율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한 번은 공교육에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고민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예, 뭔가 많이 몰리는 데는 또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의 세태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곡해 봤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듣네요. 015B의 신인류의 사랑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